안녕하세요. 저는 외국계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혜은이라고 합니다. 제 아버지는 평생 교단에 서신 선생님이셨고 어머니는 공무원이셨습니다. 두 분의 성실함 덕분에 저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큰 가정불화 한번 겪지 않고 평범하지만 아주 단란하고 따뜻한 가정에서 자랄 수 있었죠. 제 인생은 늘 정해진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 조용하고 평탄한 길이었습니다. 제 전남편 강준우라는 인간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저는 강준우와 양가 어머니의 소개로 처음 만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다니시던 문화센터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분의 아들이었죠. 강준우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법한 국내 굴지 큰 광고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처음 만난 날부터 저희는 대화가 아주 잘 통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과거에 영국으로 유학을 다녀온 경험이 있었는데 마침 남편 역시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던 터라 공통의 추억과 관심사가 많았던 거죠. 너무 잘 맞았고 대화도 잘 통했기에 더욱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외모도 단정했지만 무엇보다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매너가 돋보였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던 제 지인에게 그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강준우 대리 회사 내에서도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성격도 젠틀해서 평판이 아주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이랑 소개팅한 거야? 혜연이 너랑 잘 어울리는 것 같다. 라는 대답을 들려주었습니다. 저희 엄마 역시 좋아하셨죠. 서로의 집안 수준도 비슷한 데다 네 친구까지 같은 회사에 다니며 보증을 하니 이보다 더 확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딱이다. 라며 적극적으로 만남을 권유하셨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마치 운명처럼 서로에게 깊은 호감을 느꼈고 8개월간의 불꽃 같은 연애 끝에 양가의 축복 속에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신우가 좀 괄괄한 성격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댁 식구들의 성격도 무난했기에 저희 결혼 생활은 큰 소리 한번 날 일 없이 아주 평온하고 행복하게 흘러갔죠. 저는 제가 참 인복이 많고 결혼을 잘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 역시도 여태까지의 제 삶처럼 잔잔하고 평온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굳건했던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1년 남짓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정신없이 바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제 휴대전화로 모르는 번호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평소 모르는 번호는 잘 받지 않기에 첫 전화는 거절했죠. 하지만 5분 뒤 같은 번호로 다시 전화가 울리자 혹시 급한 용건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는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혜은 씨 휴대폰인가요? 네, 누구시죠? 강준우 와이프 되시죠? 그녀는 대뜸 제 이름과 남편의 이름을 정확히 대며 물어왔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끼며 누구냐고 다시 묻는 저에게 여자는 제 인생을 뒤흔들 믿을 수 없는 폭탄 선언을 던지더군요. 본론부터 말할게요. 저는 강준우 씨랑 3년 전부터 만났던 사람입니다.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다짜고짜 자기가 제 남편이랑 3년 전부터 만났던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본인 입으로 본인이 상간녀라고 말하는 거죠. 게다가 더 황당한 건 기간이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만나 연애를 한 것이 8개월 남짓이었고 당시가 결혼 1년 차였으니 저희가 알고 지낸 총 기간이 2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이미 3년 전부터 남편을 만나왔다는 거예요. 즉 남편은 저와 소개팅을 하고 연애를 하며 결혼 준비를 하던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리고 신혼생활을 하던 지금까지도 이 여자와 계속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너무 어이가 없어 쉽사리 믿지 못하고 당신 누구냐, 무슨 목적이냐,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는데요.
그 여자는 콧방귀를 끼더니 남편 강준은에 대한 아주 사소한 습관과 신체적 특징까지 낱낱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전화를 끊자마자 문자로 남편과 같이 찍은 사진들, 심지어 모텔 침대에서 함께 찍은 사진들까지 무더기로 전송을 하는 거예요. 사진 속 남편은 저에게 보여주던 그 다정하고 젠틀한 미소를 다른 여자를 향해 짓고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여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나한테 이런 걸 보내는 이유가 뭐죠? 그러자 여자는 아주 여유롭고 조롱 섞인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그쪽이랑 결혼하기 전부터 박준우랑 나랑 만났고 결혼한 후에도 계속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우리 침대에서도 꽤 잘 맞거든요. 근데 남편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도 모르고 바보같이 살고 있는 당신이 너무 불쌍해서 적어도 남편이 어떤 인간인지 알라고 전화한 거예요.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박준우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전화를 확 끊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곧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방금 일어난 모든 상황과 여자가 보낸 사진에 대해 쏟아내며 추궁했죠. 평소 잘 당황도 하지 않고 말도 잘하던 남편은 몹시 당황했는지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군요. 그러더니 혜은아, 일단 내 말 좀 들어봐.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라며 다급하게 매달렸습니다. 저는 도저히 정상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부서장에게 급체했다는 핑계를 대고 반차를 낸 뒤 넋이 나간 채 집으로 돌아왔죠. 그렇게 남편을 기다리면서 머릿속에서는 설마 아닐 거야, 무슨 오해가 있을 거야 라는 부정과 방금 제 두 눈으로 확인한 명백한 증거 사진들이 교차하며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 뒤 현관문이 열리고 헐레벌떡 집으로 뛰어들어온 남편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 여자가 보낸 사진들이 담긴 휴대전화를 소파 위로 집어던지며 진실을 요구했죠. 단 한 글자라도 거짓말을 하면 지금 당장 이 길로 법원으로 직행할 테니까 똑바로 말해. 이 여자 누구야? 제 서늘한 엄포에 남편은 그제야 파리해진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아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박미정이라고 했습니다. 남편보다 5살이 많았으며 이혼 경력이 있는 돌싱에 개인 네일샵을 운영하는 여자라고 했죠. 너 만나기 전 총각 시절에 술집에서 우연히 만나서 알게 된 사람이야. 나한테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단순한 잠자리 파트너에 불과했어. 너랑 교제를 시작하고 결혼을 준비하던 1년 정도는 저 여자랑 완벽하게 연락을 끊었었어.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어느 날 저 여자한테 먼저 연락이 왔고 내가 순간 미쳐서 육체적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실수로 다시 몇 번 만난 것뿐이야. 내가 미친놈인 거 알아. 근데 진짜 의미 없는 잠자리 파트너였고 또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최근에 헤어지자고도 했어. 그랬더니 지 혼자 앙심 품고 이런 짓을 저지른 거야. 남편은 변명 내내 박미정을 아무 의미 없는 잠자리 파트너로 깎아내리며 자신의 외도를 단순한 육체적 실수로 포장하려 애쓰더라고요. 하지만 그 어떤 변명도 제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이야 그렇다 치지만 결혼 생활 중 다른 여자와 만났다는 건 본인 입으로도 실토를 한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우리 관계는 끝이 난 거나 다름없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당장 이혼하자고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필사적으로 빌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다 잘못했다며 한 번만 기회를 주면 평생 죽은 듯이 엎드려 살겠다고 오열하더라고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봐도 저를 너무 사랑해서 붙잡았다기보다 평탄하던 자기 인생에 이혼이라는 오점을 남기기 싫어서 더 발악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어쨌든 저는 이혼을 하겠다고 했고 그날부터 저희는 각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이혼 서류를 들이밀고 싶었지만 저한테도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또 양가 부모님께 이 참담한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해 하루하루 속을 끓였어요. 차마 입도 안 떨어지고 정말 이렇게 끝내는 게 맞나라는 고민도 들고요.
이혼이라는 게 워낙 중대사이기도 하다 보니 남편의 잘못이 분명함에도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밖에서 술에 만취해 들어온 남편이 제 방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털썩 무릎을 꿇고 어린아이처럼 꺼이꺼이 오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혜은아, 내가 진짜 미쳤었어. 널 두고 내가 미친 짓을 했어. 근데 나한텐 진짜 너밖에 없어. 널 너무 사랑해서 도저히 헤어질 수가 없다. 내가 앞으로 평생 속죄하면서 널 위해 살 테니까 제발 나 버리지 말아줘. 내가 너무 어리석었던 거 아는데 그냥 본능에 미친놈이었구나 욕 한 번 하고 나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정말 다시는 안 이럴게. 라며 처절하게 울더라고요. 짧은 연애와 결혼 생활이었지만 그동안 단 한 번도 제 속을 썩인 적 없이 젠틀하고 다정했던 남편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남편을 운명이자 완벽한 반쪽이라 믿었고요. 그런데 이 처참한 상황도 너무 힘들었고 남편 역시 제 발밑에서 통곡하며 매달리니까 저 역시 마음이 심하게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 그 여자에게 마음을 준 것도 아니고 그저 남자의 알량한 육체적 욕만 때문이었다면, 그리고 저렇게까지 처절하게 반성하고 후회한다면 남들 눈도 있는데 눈 딱 감고 딱 한 번만 덮어줄까? 어리석게도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위태로운 타협점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알량했던 동정심과 용서에 대한 고민은 며칠 뒤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 완벽하게 박살이 났습니다. 상간녀 박미정은 제가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또다시 제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이혼을 안 해요? 진짜 자존심도 없어요? 라며 빈정대는 거예요. 상간녀 주제의 뻔뻔한 그 태도에 저 역시 끓어오르는 화를 누르며 차갑게 받아쳤습니다. 강준우가 당신은 그저 단순한 잠자리 파트너에 불과하다던데. 그리고 이미 헤어지자고 했다면서요. 당신이야말로 남자한테 미쳐서 자존심도 없나요? 유부남한테 그렇게 한심하게 매달리고 싶어요? 제 말에 박미정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제 심장에 가장 날카로운 비수를 꽂아 넣었습니다. 와, 미치겠다. 아, 진짜 순진에 빠졌네. 이봐요, 정혜은 씨. 며칠 전에 강준우가 술 처먹고 집구석에 기어 들어간 날 있죠. 그날도 강준우 나랑 만났어요. 잠자리 파트너든 뭐든 강준우는 나를 못 잊어. 이쯤 되면 당신이 빠져주는 게 맞지 않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에게 너밖에 없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며 눈물 콧물을 다 쏟으며 용서를 빌었던 바로 그날까지도 남편은 상간녀와 모텔 침대에서 뒹굴다가 그 더러운 몸을 이끌고 제게 와서 그토록 처절하고 가증스러운 눈물 연기를 펼쳤던 것입니다. 그 끔찍한 기만과 능멸의 시간들이 머릿속에 그려지자 견딜 수 없는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그제야 강준우라는 인간의 진짜 밑바닥을 완벽하게 확인한 듯 했어요. 남편은 반성한 것이 아니라 그저 당장 이혼남이라는 타이틀을 달기 싫어 제게 거짓 눈물을 짜내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던 비열한 쓰레기일 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제 안에서 슬픔이나 배신감 같은 감정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아주 차갑고 이성적인 분노가 들어섰죠. 나를 철저히 기만하고 능멸한 저 두 인간 쓰레기를 그저 이혼 도장 하나 찍어주고 편하게 놔줄 수는 없었습니다. 이혼하더라도 저 둘의 사이를 완벽하게 파탄내고 서로를 벌레보다 못하게 증오하게 만들어야만 제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릴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거실에 있는 남편에게 외투를 입으라고 말했습니다. 나랑 같이 갈 곳이 있어. 따라 나와. 남편은 제가 드디어 대화를 시도하려나 보다 착각했는지 밝아진 얼굴로 제 차에 올라탔습니다. 제가 운전대를 잡고 향한 곳은 남편이 말했던, 그리고 제가 미리 뒷조사를 통해 알아둔 상간녀 박미정이 운영하는 네일샵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네일샵 간판이 보이자 남편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혜은아, 여기는 왜 온 거야?
저는 시동을 끄고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 당신 용서해주고 싶어. 나도 이혼하기 싫으니까. 정말? 근데 내가 보기엔 당신이 저 여자한테 여전히 미련이 있는 것 같아. 저 여자도 본인 입으로 강준우는 자기를 못 잊는다고 했고.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절대 그럴 리 없어. 나 저 여자 이제 신몰라. 괜히 저런 여자랑 엮여가지고. 그게 당신 진심이야? 그렇다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저 여자에게 단 1g의 미련도 없다는 걸 내가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저 가게로 들어가서 저 여자한테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심한 쌍욕을 다 퍼부어. 적당히로는 안 돼. 내가 들어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쌍욕을 해봐. 남편이 황당해서 눈이 커졌죠. 어? 뭐라고? 저 여자 여태까지 툭 하면 전화로 나 조롱하고 괴롭히고 이혼하라고 닥달했어. 나도 그걸로 스트레스 엄청 받았고. 이게 다 당신 때문이잖아. 그럼에도 나는 당신한테 기회를 주는 거야. 당신이 정말 날 사랑하고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게 맞다면, 그리고 저 여자에게 정말 마음이 없다면 저 여자가 나한테 전화해서 괴롭히는 거 나 대신 분노하는 게 맞지 않아? 내 눈앞에서 저 여자에게 똑같이 갚아주면 당신 말 믿고 이혼 안 할게. 약속해. 제 요구에 남편의 동공이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무슨 짓이야.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가서 갑자기 쌍욕을 해. 나 그런 거 못해. 그가 주저하며 거절하자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차 문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좋아. 그럼 여기서 나랑 끝내. 더 얘기할 것도 없겠네.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법원 갈 준비나 해. 차에서도 내려. 제가 매몰차게 뒤돌아서려 하자 남편은 다급하게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기 혜은아, 이러지 말고. 내 마음 돌릴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어. 지금 당장 안 할 거면 그냥 여기서 내리라고. 다른 방법은 없어. 당신이 못하겠다면 나는 뒤도 안 보고 이혼할 거니까. 지금 결정해. 할 거야, 말 거야? 남편은 상당히 난처해 하더라고요. 하지만 당장 이혼을 면할 수 있다는 절박함이 결국 남편을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 할게. 하면 되잖아. 남편은 심호흡을 하더니 네일샵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죠. 마침 손님이 없이 혼자 카운터에 앉아있던 상간녀 박미정은 문을 열고 들어오는 남편과 제 얼굴을 번갈아 보며 몹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우 씨가 여길 어떻게... 그녀가 미처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남편은 제 눈치를 한번 힐끗 보더니 다짜고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최악의 육두문자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미친년아. 네가 뭔데 내 아내한테 함부로 전화해서 짓거려. 뭐라고? 내가 이혼을 해도 너 같은 더러운 년이랑은 절대 결혼 안 해. 알아들어? 어디서 주제도 모르고. 갑작스러운 남편의 욕설 폭격에 당황한 박미정은 두 눈을 커다랗게 뜨고 얼어붙었습니다. 미쳤어? 지금 나한테 한 소리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저는 남편을 떠밀었고 남편은 이혼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더욱 기를 쓰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 너한테 하는 소리지. 그럼 누구한테 하냐, 이 발정난 미친년아. 한번 자줬더니 주제 파악도 못하고 어딜 남의 가정에 껴들어. 처음에는 당황하던 상간녀도 남편의 수위 높은 인신공격과 쌍욕이 계속되자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해지더라고요. 야, 박준우,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와이프 데리고 와서 왜 지랄인데? 나 너랑 다시는 안 만나. 그러니까 연락하지 마. 주제 파악이나 똑바로 해. 뭐라고 이 새끼야? 상간녀도 결국 억눌러 왔던 본성을 드러내며 맞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친놈이 갑자기 뭐라는 거야? 네 와이프가 시키디? 그래서 갑자기 와서 이 지랄 떠는 거야? 내가 너랑 끝내고 싶어서 그런다. 왜? 제발 질척이지 좀 마라. 남자한테 환장했냐? 지랄한다. 남자한테 환장. 야, 잠자리 스킬도 거지 같은 놈이 와이프 옆에 끼고 와서 센 척하니까 배는 게 없냐? 나야말로 너 진지하게 생각한 적 없거든? 바람 펴놓고 이혼 안 하려고 용 쓰네, 찌질한 새끼가. 그녀의 입에서 튀어나온 찌질한 새끼, 잠자리 스킬 거지 같은 놈이라는 치명적인 비하 발언은 남자의 알량한 자존심에 제대로 불을 지핀 모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눈치를 보며 억지로 욕을 연기하던 남편은 상간녀의 그 말에 완전히 이성을 잃고 진짜로 격분해버렸습니다. 뭐? 뭐라고? 너 말 다 했어? 야, 너같이 더럽게 굴러먹은 년을 누가 거두냐? 평생 그렇게 몸이나 굴리다 늙어 죽어라. 그 뒤의 상황은 제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기괴하고 코믹하게 흘러갔습니다. 두 사람은 무려 3년 가까웠던 사이답게 서로의 가장 추잡한 밑바닥과 치부를 낱낱이 파헤치며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진흙탕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거든요. 내가 이혼해도 너같이 늙고 이혼한 년이랑 재혼 안 하지. 꿈도 꾸지 마. 나야말로 너 같은 찌질한 쓰레기 새끼 저도 싫거든? 두 인간 쓰레기가 서로를 헐뜯으며 온갖 오물과 저주를 집어 던지는 모습을 팔짱을 끼고 조용히 지켜보던 저는 속으로 짜릿해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들이 쌓아왔던 더러운 관계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죠. 급기야 서로 삿대질을 하며 고성을 지르던 두 사람은 흥분을 이기지 못하고 밀치며 몸싸움까지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네일샵 안의 집기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가 났죠. 박미정은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소리를 지르며 남편 멱살을 잡았고 남편도 놓으라고 박미정을 뿌리쳤습니다. 그런데 넘어지던 순간 박미정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너 지금 나 쳤어? 나 임신했단 말이야. 네 애라고 이 개자식아. 임신이라는 말이 나오자 남편도 저도 순간 얼음이 되었습니다. 임신이라니 생각지도 못했죠. 남편 역시 임신 사실은 전혀 몰랐던 모양인지 입을 떡 벌린 채 눈동자가 사시나무 떨리듯 흔들렸습니다. 임신? 충격에 빠져 굳어버린 남편과 악을 쓰며 숨을 헐떡이는 상간녀. 저는 그 완벽하게 파멸한 두 사람의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한치의 미련도 없이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임신. 더 볼 것도 없네. 저는 멍하니 서 있는 남편을 네일샵에 그대로 버려둔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남편도 너무 놀라 저를 붙잡지도 못하더라고요. 차에 올라탄 저는 곧바로 시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의 3년간의 외도 사실과 오늘 네일샵에서 터진 상간녀의 임신 폭로까지 그 모든 끔찍한 진실을 남김없이 알렸습니다. 당연히 시댁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에게는 그토록 젠틀하고 완벽한 아들이 뒤로는 저를 만나기 전부터 3년이나 나이 많은 이혼녀와 불륜을 저질러왔고 심지어 그 여자가 임신까지 했다는 사실에 시부모님은 뒷목을 잡으셨죠. 하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분노는 저를 향한 미안함보다는 자신들의 자랑스러운 아들에게 흠집을 낸 상간녀 박미정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얼마 뒤 눈이 뒤집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곧장 박미정이 운영하는 네일샵으로 쳐들어갔다고 했거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샵에 들어서자마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가게를 뒤집어 엎고 깽판을 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 굴러먹던 더러운 년이 우리 집안 귀한 아들 발목을 잡으려 드냐, 당장 애 지우고 떨어져라 하며 머리채를 잡고 난투극을 벌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산전수전 다 겪은 박미정 역시 호락호락하게 당하고만 있을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생업의 터전이 박살나고 남편에게는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들은 데다 시댁 식구들에게 머리채까지 뜯기자 그녀의 도끼는 하늘을 찔렀던 거죠. 이 모든 끔찍한 사태의 원흉인 강준호를 향해 상간녀는 상상을 초월하는 치명적인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며칠 뒤 박미정은 강준호와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중 가장 추잡하고 음란한 음담 패설들을 수백 장의 종이로 빳빳하게 인쇄하여 쇼핑백에 가득 담은 채 강준호가 근무하는 유명 외국계 광고회사 건물로 쳐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낯뜨거운 불륜 증거와 음담 패설이 적힌 종이 뭉치를 마치 전단지 뿌리듯 사방에 허공으로 흩날렸다고 하더라고요. 평소 회사에서 엘리트 사원이자 매너 좋은 젠틀맨으로 철저하게 포장되어 있던 강준호의 추악하고 천박한 실체가 전 직원 앞에 벌거벗겨지듯 까발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친구의 말로는 그날 얼마나 난리였는지 회사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강준호가 뒤늦게 쫓아와서 말리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던 것 같고
급기야 두 사람은 회사 로비 한복판에서 수많은 동료 직원들과 경비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로 머리채를 부여잡고 바닥을 뒹굴며 몸싸움을 벌이는 희대의 총극을 연출했습니다. 남자의 자존심과 체면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강준호에게 그것은 완벽한 사회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그 기괴한 난투극은 끝이 났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사내 블라인드 앱과 메신저에는 강준호의 더러운 불륜 스캔들과 로비 난투극이 실시간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평소 그를 신뢰하던 상사들과 동료들의 시선은 경멸과 조소로 바뀌었죠. 결국 회사 내에서 완벽하게 사회적 매장을 당한 강준호는 쏟아지는 수군거림과 따가운 눈초리를 단 며칠도 견디지 못하고 짐을 싸서 도망치듯 회사를 사직하고 말았다고 하더라고요. 평생을 엘리트 코스만 밟으며 자만했던 그의 인생이 자신의 쾌락을 위해 만났던 여자의 손에 의해 한순간에 시궁창으로 처박힌 것입니다. 이 모든 소식을 건너 전해 들으며 저는 그저 조용히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남은 이혼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직장마저 잃고 빈털터리가 된 남편에게 더 이상 제게 반항할 힘이나 명분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완벽한 기책 사유와 차고 넘치는 불륜 증거들을 바탕으로 저는 제가 요구할 수 있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아주 깔끔하게 받아냈습니다. 결국 강준호는 모든 것을 잃고 넉나간 얼굴로 법원에 나타나 아무 말 없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돌아섰죠. 그렇게 저는 짧은 결혼 생활을 완벽하게 끝맺고 홀가분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제 결혼 생활보다 더 길게 다른 여자와 외도를 했던 남편, 제가 철저히 속으며 살아왔던 그 시간들은 제 인생에 지울 수 없는 큰 상처와 트라우마로 남겠지만 한편으로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조상님께 진심으로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만약 제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계속 살았더라면 제 인생은 저 오물 같은 진흙탕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았을 테니까요. 자식 하나 없이 이렇게 젊은 나이에 깔끔하게 쓰레기를 분리수거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그저 천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강준호와 박미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굳이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듣기로는 임신 문제와 시댁의 반대, 서로를 향한 바닥을 뚫는 증오심 때문에 고소전이 오가며 지옥 같은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겉으로는 가정적인 척 가증스러운 연기를 하며 뒤로는 호박씨를 깠던 전 남편. 그리고 남의 가정을 파탄내며 적반하장으로 굴었던 추악한 상간녀. 두 사람이 앞으로도 평생 서로의 발목을 잡고 증오하며 서로를 갉아먹는 지옥 같은 삶을 영원히 살아가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저는 과거의 상처는 훌훌 털어버리고 온전히 저만의 커리어와 평화로운 일상에 집중하며 당당한 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를 기만했던 자들이 스스로 파멸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제 인생의 가장 어둡고 끔찍했던 시간을 완벽한 복수극으로 시원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저의 이 길고 파란만장했지만 마침내는 속이 뻥 뚫리는 통쾌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식품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결혼 4년차 이지희라고 합니다. 제 남편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에 다니는 평범하고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저희는 3년이라는 연애 끝에 부부의 연을 맺었어요. 저는 워낙 타고난 성향이 매사에 조심스럽고 내성적인 편이었습니다. 반면 남편은 아주 활동적이고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활달한 성격이었죠. 서로 정반대되는 취향과 성격이었지만 오히려 그 다름이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것 같아 더욱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의 밝은 에너지가 제 조용한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으니까요. 그렇게 순탄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저는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갖고 싶었습니다. 딸이든 아들이든 남편을 닮아 밝고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행복할까 상상하곤 했죠. 하지만 제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아이는 쉽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1년, 2년이 지나 3년 차가 되도록 임신 소식은 없었습니다. 매달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사람의 진을 빼놓더군요. 결국 남편과 상의 끝에 병원을 찾았고 저희는 시험관 시술을 시작했습니다. 고단한 과정이었지만 그래도 아이만 생긴다면 견뎌내려 했는데 아이는 그럼에도 잘 생기지 않더라고요. 검사 결과 남편 쪽보다는 제 쪽이 임신이 어려운 원인이 좀 더 크다는 소견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미안함에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남편에게도 그리고 손주를 기다리시던 시어머니에게도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죄송했죠. 시어머니는 결혼 초반부터 조급한 기색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손주를 빨리 보길 원하셨고 그만큼 저도 닥달을 하셨죠. 이번에는 좋은 소식 있니? 한약이라도 한 채 지어줄까? 하시며 조급해 하셨어요. 저 역시 그 압박감이 힘들었지만 저의 문제가 더 컸기에 묵묵히 견뎠습니다. 그런데 시험관 시술을 시작하고 1년이 지난 어느 순간 어머님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아이 소식 없느냐고 저를 쪼아대셨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제 손을 토닥이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희야, 너네 그동안 마음고생 참 많았다. 네 몸도 생각하고 너무 애쓰지 마라. 아이는 천천히 생각해도 되고 까짓 것도 아이 없으면 어떠니? 그냥 너희 둘이서 건강하게 잘 살면 그게 최고지. 그토록 손주를 원하시던 분이 갑자기 아이가 없어도 괜찮다며 말을 바꾸신 겁니다. 저는 내심 의아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어머님이 제 힘든 상황을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 눈물이 날 만큼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술에 실패하고 좌절하는 저를 안아주며 그러더라고요. 지야, 괜찮아. 나 진짜 애 없어도 돼.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는 게 난 더 괴로워. 우리 그냥 둘이서 여행이나 다니면서 재밌게 살자. 그 말들이 당시 제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주려는 노력 같아 보였죠. 그런데 그 무렵부터 남편은 주말마다 시어머니를 따라 보육원으로 봉사활동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다니시는 절에서 주기적으로 가는 봉사였는데 남편은 제게 당신은 평일 내내 일하고 병원 다니느라 피곤하니까 주말엔 집에서 푹 쉬어. 내가 엄마 모시고 다녀올게. 라며 저를 배려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착한 심성에 또 한 번 고마움을 느꼈죠. 그런데 어느 주말 오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남편은 봉사활동을 일찍 마치고 집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저는 미용실에 갔다가 친구를 보러 가기로 했는데 약속이 취소되면서 그냥 집에 오게 되었어요. 예상보다 일찍 귀가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섰죠. 그런데 집안은 조용했고 남편은 방 안에서 게임을 하더라고요. 남편의 취미는 컴퓨터 게임이었습니다. 늘 헤드셋을 끼고 하거나 스피커폰으로 켜두고 지인들과 대화를 하며 게임을 하곤 했죠. 제가 온 줄도 모르나 보더라고요. 그냥 게임하게 냅두자 싶었는데 마침 방 틈 사이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은 제가 집에 온 줄 모르고 통화를 했죠. 통화 상대는 김해에 살고 있는 시누이였습니다. 원래 남매 사이가 좋은 편이긴 했지만 멀리 살아 1년에 몇 번 보지 못하고 가끔 안부 전화만 하던 사이였죠. 게임의 타격음 사이로 신우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들렸습니다. 병원 갔는데 또 임신 안 됐다며? 언니 실망이 엄청 크겠다. 순간 제 얘기가 나오길래 우뚝 멈췄습니다. 엄마 말론 병원에서 언니 문제가 더 크다고 했다며? 그렇다네. 그런데 남편이 무심하게 뒤앰말을 내뱉는 거예요. 나한테는 너무 다행인 거지. 그 짧은 문장이 귓가에 꽂히는 순간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행이라니? 겉으로는 저를 위로했지만 내심 속으로는 자기 탓이 아니라 제 탓이라서 다행이라는 뜻이었을까요? 그 짧은 순간 배신감과 서운함이 밀려오더군요.
하지만 제가 그 말의 의미를 채 곱씹기도 전에 신우이의 입에서 더 이상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 엄마한테 들었는데 걔는 자주 보러 가? 자주 가. 걔? 걔가 누구지? 혼란스러운 기분이었던 순간 제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엄마의 전화였죠. 그 소리에 남편이 확 돌아보더니 저를 보더라고요. 지야, 너 언제 왔어? 왜 이렇게 일찍 와? 친구 만나서 저녁 먹고 온다더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남편을 보며 저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엄마의 전화를 끊고 대답했습니다. 친구가 약속을 파토내서. 남편은 눈동자를 굴리며 제 눈치를 살피더니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좀 전에 내 통화 소리 들었어? 미선인데.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들었어. 근데 괜찮아. 임신 안 된 거 내 탓이 더 큰 거 맞잖아.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그런 뜻. 괜찮대도. 나 별로 신경 안 써. 그런데 남편은 눈치를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그것만 들은 거지. 어? 아니야, 오해하지 마. 그런 뜻 아니니까. 조금 섭섭하긴 했지만 알았어 라며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물론 나중에서야 남편이 통화에서 말했던 걔라는 단어가 떠오르긴 했지만 별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퇴근길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희야, 이번 주말에 약속 없으면 나랑 상혁이랑 같이 보육원 봉사 한번 안 가볼래?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흔쾌히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저 시어머니와 남편의 좋은 일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주말 아침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차를 타고 시 외곽에 있는 조용한 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어머님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유독 기분이 좋아 보이셨고 남편 역시 뒷좌석에 과일과 간식 상자를 잔뜩 실은 채 들떠 있었습니다. 난임으로 우울했던 저는 봉사정신이 투철한 남편과 어머님을 보며 좋게만 생각했죠. 보육원에 도착해 원장님과 인사를 나누고 아이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방 한 구석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자그마한 남자아이 하나가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방긋 웃으며 아장아장 걸어왔습니다. 두 돌이 안 된 어린 아기였죠. 우리 희찬이 잘 지냈어? 남편은 익숙하게 그 아이를 번쩍 안아들고는 한박웃음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애틋하게 바라보셨죠. 그런데 가만 보니 남편은 봉사활동을 하는 내내 유독 희찬이를 많이 챙겼습니다. 아이를 바라보는 남편의 눈빛에서는 꿀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지켜보는 제 가슴 한구석이 찡하게 울렸습니다. 남의 아이도 저렇게 예뻐하는데 자기 핏줄이면 오죽할까. 저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해 남편이 아빠가 될 기회를 빼앗은 것만 같은 기분마저 들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희찬이를 데리고 와 저한테도 안아보라고 했습니다. 희찬이를 안는데 너무 포근하고 좋더라고요. 아이를 그토록 원했던 제가 꼭 느껴보고 싶은 기분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주말마다 남편과 함께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행복하고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야, 우리 입양하는 거 어때? 입양? 희찬이 말이야. 희한하게 그 애가 눈에 밟히네. 난 진짜 걔가 운명 같아. 유난히 신경 쓰이는 애가 있더라고. 입양, 너무나 크고 무거운 단어였습니다. 친자식처럼 잘 키워낼 수 있을지 덜컥 겁도 났고요. 저는 남편에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어머니까지 나섰습니다. 지희야, 나도 희찬이가 유달리 마음이 간다. 처음 봤을 때부터 남 같지가 않더라고. 부처님이 우리한테 점지해 주신 인연이 아닌가 싶고 호적에 올리는데
애미 네가 정 부담스러우면 키우는 건 내가 도맡아 할게. 어머님도 좀 과할 정도로 희찬이의 입양에 찬성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이나 어머님이나 왜 그렇게 끌린 건지 정말 인연이 있는 건지 싶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간절한 설득을 보며 저는 결국 마음을 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진짜 괜찮겠어? 입양은 현실이야 라며 걱정하는 소리도 있었지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어리니까 내가 엄마라고 잘 받아들일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희찬이는 공희찬이라는 이름으로 저희 부부의 호적에 올렸습니다. 희찬이가 우리 집으로 온 이후 집안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아이부터 안아주며 아들 바보를 자처했고 시어머니 역시 아이를 아꼈습니다. 저 역시 매일 밤 아이의 책을 읽어주고 잠든 얼굴을 쓰다듬으며 비록 4배 아파 낳진 않았지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한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르는 사이 조용하고 잔인한 진실이 숨겨져 있더군요. 희찬이가 무럭무럭 자라 4살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커갈수록 희찬이가 양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그러는 거예요. 희찬이가 아빠를 쏙 빼닮았다고 말이죠. 처음에는 그저 같이 살면 표정이나 분위기가 닮아간다는 말도 있으니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빈도가 너무 잦아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희찬이의 얼굴과 남편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는 일이 늘어났죠. 제가 봐도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어쨌든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어떻게 골격이나 귀 모양까지 이렇게 똑같이 생길 수가 있지? 그 막연한 의구심이 의심으로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김해에 살던 시누이가 저희 집을 방문했던 날이었습니다. 시누이에게는 희찬이보다 2살 많은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시누이네 가족이 놀러와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나란히 앉아 블록을 맞추고 있는 2 아이의 옆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눈매, 콧대, 심지어 분위기까지 2 아이는 친형제라고 해도 믿을 만큼 기묘하게 닮아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 깊은 곳에 봉인되어 있던 몇 년 전의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남편과 신우의 통화 내용이요. 걔는 보러 가? 한 번씩 보러 가. 그리고 입양이 결정되던 날 남편이 제기했던 말. 난 진짜 걔가 운명 같아. 내 인연 같아.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엔 모든 퍼즐 조각이 너무나도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날 밤 시누이네가 돌아가고 남편과 아이가 잠든 것을 확인한 저는 조용히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칫솔과 희찬이의 칫솔을 각각 지퍼백에 담아 밀봉했습니다. 그리고 택배로 유전자 검사 기관에 보내서 친자 확인 검사를 의뢰했죠. 말도 안 되는 오해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유전자 검사 결과지 파일이 도착했죠. 검사 결과 유전자에서 상호 일치하는 유전자가 확인됨. 친생자 확률 99.9%. 기가 막혀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희찬이는 보육원에서 만난 운명 같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공상혁의 진짜 친자식이었던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남편의 아이가 보육원에 있는지는 몰라도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는 이 감정을 다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참담한 기분으로 집에 도착하니 남편과 희찬이가 놀고 있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흐뭇하게 미소 지으며 바라보았을 그 모습이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소름 끼치고 역겨워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공상혁, 잠깐 방에 들어와. 할 얘기 있어. 제 평소와 다른 서늘한 분위기에 남편은 흠칫 놀라더니 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무슨 일 있어? 회사에서 안 좋은 일? 남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는 남편의 싸대기를 날렸습니다. 남편이 어안이 벙벙해서 왜 이러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방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내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읽어봐. 남편은 아차 싶은 얼굴로 종이를 보고는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네가 운명 같다고 인연 같다고 했던 그 아이가 네 핏줄이네.
언제부터야? 애엄마는 누구고? 제가 소리를 지르지 않고 너무나 차분하게 묻자 남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추악한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저희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남편은 회사에 파견직으로 들어왔던 젊은 파견직 여직원과 눈이 맞았다고 했어요. 남편의 표현을 빌리자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벌어진 단 한 번의 실수였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한 번의 실수로 그 여직원은 임신을 했습니다. 가정을 뗄 생각이 없었던 남편은 아이를 지우라며 거액의 돈을 쥐어주었다고 합니다. 여직원은 알겠다며 돈을 받아들고 회사도 그만두고 잠적해 버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1년 뒤 남편의 핸드폰으로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지방의 어느 보육원 주소, 그리고 이희찬이라는 이름 3글자. 그 여자는 남편이 준 돈만 챙긴 채 잠적하여 몰래 아이를 낳았고 키울 능력이 안 되니 보육원에 아이를 버린 뒤 친부인 남편에게 통보를 한 것이었습니다. 눈앞이 노래진 남편은 혼자 감당할 수 없어 시어머니께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핏줄이 보육원에 버려져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못했고 두 사람은 그 보육원을 찾아간 모양이었습니다. 그 후 봉사를 빙자해서 아이를 보러 갔다가 나중에는 입양까지 하게 된 것이죠.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였구나. 어머님이 갑자기 나한테 애 안 가져도 된다고, 둘만 잘 살면 된다고 굴었는데 밖에서 자기 아들이 싸질러 놓은 핏줄 찾아내니까 더 이상 며느리 배 빌려서 손주볼 필요가 없어졌던 거네.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를 보육원 봉사에 끌어들여 자연스럽게 아이와 정들게 만들고 임신 못하는 제 죄책감을 이용해 입양 후 제 손으로 직접 상간녀의 아이를 호적에 올리게 만들다니요. 저는 철저하게 기만당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야,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어.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리고 너도 희찬이를 좋아하니까 그 비밀만 덮으면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저는 남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행복 같은 소리 하네. 이렇게 다 짜고 치고 거짓말해놓고 행복? 네가 말하는 행복이 뭔데? 사람 뒤통수 쳐놓고 모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니? 어떻게 온 가족이 작당해서 네가 밖에서 나온 자식 키우게 할 수가 있어? 저는 그 길로 여행 가방을 꺼내 남편 옷을 챙겼습니다. 네 애 데리고 나가. 우린 이혼이야. 그날 밤 남편은 쫓겨나듯 아이를 안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다음날 어머님과 신우가 전화로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저는 단칼에 거절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했고 남편의 외도 사실과 저를 기만하고 몰래 입양까지 하게 만든 점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저는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과 더불어 최고액의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렸고 남편 회사에까지 소문이 다 났죠. 어린 파견직 여직원하고 놀아나다 임신까지 시키고 그 아이를 입양하는 척 키워왔다는 사실이 온 동네에 소문이 다 났습니다. 남편은 손가락질을 받다가 결국 하청회사로 직장을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어떻게 되든 제가 얼마나 위자료를 받았든 제 마음의 상처는 너무 컸습니다. 제 아이로 생각하고 정성 들여 키웠는데 알고 보니 배신의 결과물이라니. 어쩔 땐 가슴이 무너져 내릴 듯 아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끔찍한 배신의 진흙탕에서 하루라도 빨리 빠져나와 오롯이 저만을 위한 삶을 다시 짓기로 다짐했거든요. 저는 위자료와 분할받은 재산으로 직장 근처에 아담하고 채광이 좋은 집을 새로 구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마음 한켠 죄책감을 가지며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구나 싶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더 큰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뻔뻔하게 잘만 사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안쓰러워 안아주고 싶기도 합니다. 남편은 제가 진실을 몰랐다면 행복한 진짜 한 가족이 되어서 살았을 거라고 했죠. 하지만 가족이라면서 배신하고 진실을 속이고 기만하고 그게 어떻게 진짜 가족이겠나요? 저에게는 지난 결혼이 마치 썩은 살을 도려내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참 기막힌 일을 겪었지만 그로 인해 제 마음이 더 단단해졌을 거라 믿고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아주 잘 살아갈 겁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